아, 빈혈. 머리 아파. 뚝배기 깨지겠다. 철분제를 반드시 먹어줘야 해요.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입니다. 혹시 1달러짜리 속 인물 빠만 뽀글이 아재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프레지던트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인 1799년 12월 슬프게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폐렴을 앓고 있던 조지 워싱턴의 치료를 위해 몸속에 피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양인 2.3리터나 되는 피를 뽑았기 때문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라 병이 나면 무작정 피를 뽑는 치료가 유행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처럼 피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피의 주성분 중 특히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날라주는 헤모글로빈이 적어서 생기는 질환을 알아볼 거예요. 바로 빈혈이에요. 그러면 이제 빈혈편 시작해볼까요? 피 만들 준비 됐나요? Let's get it!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우리의 피 속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피 속에는 혈장이라 불리는 액체 성분과 그 외 몸에서 만들어내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아이는 바로 적혈구라는 아이예요.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센세, 그러면 백혈구와 혈소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백혈구는 병원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혈소판은 피가 날 때 피를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제가 교양서적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라는 세포라는 만화책인데 얘가 적혈구고 얘가 백혈구 중 하나인 호중구예요. 여기에 백혈구와 혈소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백혈구와 혈소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현대인의 필독 교양 서적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친구 적혈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적혈구가 모자라지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아 피로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는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손톱의 모양이 숟가락처럼 변하는 수푼형 손톱이 나타나는 등 몇 가지 특이적인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놈의 빈혈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유명한 내과 교과서인 해리슨 내과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혈을 진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빈혈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적혈구가 잘 증식하지 않는 저증식성 빈혈의 종류로 골수 이상, 철결핍 빈혈, 염증, 콩팥질환, 적혈구가 잘 성숙하지 않는 적혈구 성숙장애 종류로 철결핍 빈혈, 지중해 빈혈증, 약의 독성, 적혈구가 몸 밖으로 가출하거나 적혈구의 배가 빵하고 터져버리는 대사장애, 세포막의 이상, 면역 문제 등 엄청 많아요. 머리 아파. 뚝배기 깨지겠다. 빈혈이 이렇게 많고 치료법도 모두 달라서 빈혈이 있으면 병원에서 반드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 질병이 없는 대다수의 건강한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빈혈은 대부분 철결핍 빈혈이에요. 다 지워버려. 아, 시원하다. 이 철결핍 빈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확대해보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백질의 가운데에는 핵심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철분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철이 부족해서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지 못하고 빈혈이 생기면 이것을 철결핍 빈혈이라고 불러요. 사람한테서 이 철결핍 빈혈이 생기는 대다수의 이유는 피를 잃어버리거나 철분의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현상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건강한 젊은 여성입니다. 아, 빈혈. 건강한 젊은 여성은 매달 생리로 인해 피를 잃어버리는데요. 이 때문에 남성보다 철분 손실량이 많게 됩니다. 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산모의 혈장량 증가, 태아와 태반에 필요한 철분의 양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젊은 여성의 빈혈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요. 더 월드뱅크에 등록된 2016년 전 세계 빈혈율에 관한 데이터를 볼게요. 다음은 15에서 49세의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12g/dL 미만인 여성의 비율을 지도에 나타냈어요. 그 결과 한국 22.6%, 중국 26.2%, 일본 21.2%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32.5%로 굉장히 빈혈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임산부의 빈혈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전과 같은 기준으로 빈혈율을 계산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빈혈로 진단이 돼요.
이 때문에 빈혈의 진단 기준이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임산부의 빈혈률은 40.1%로 임신 전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성인 남성 혹은 폐경후 여성의 경우에는 위장관 실혈 같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 철결핍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뜯어먹는데 제 문제는 안 먹어요. 해리슨 내과학에서는 영양 요구량을 남성에서는 8mg인데 비해 19에서 50세 여성은 18mg, 임신 시에는 27mg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통해 먹는 철분의 양이 10에서 15mg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남성은 식사를 통해 철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나 여성에선 다소 모자라게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성이면 무조건 부족한 철분 섭취량을 철분제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경우라도 식사량이 너무 적어 철분을 못 먹거나 자궁선근증이나 자궁근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리량이 정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철결핍 빈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임신 2분기부터 여성분들은 필요한 철분의 양을 식사로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 보충이 필요해요. 임산부의 철분 섭취는 매우 중요해서 관련된 책을 통해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윌리엄스 산과학이라는 산부인과의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책을 보여드리려고 친구한테 달라고 했는데요. 친구가 책을 중고로 다 팔았대요. 그치! 내가 준 책인데! 새로 샀어요. 책에서 여성의 철분 요구량에 대한 그래프를 볼게요. 여성은 임신 전의 경우보다 임신 1분기에는 철분의 요구량이 더 적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으로 인해 생리가 중단되며 생리로 인한 철분 손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임신 2분기가 되면서 산모의 혈장량 증가, 태아와 태반의 발달로 급격하게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다가 임신 3분기에 들어서는 철분의 요구량이 최고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2분기부터 출산 전까지는 철분제를 반드시 먹어줘야 해요. 임신기간 동안 몸에서 약 1000mg의 철분이 필요한데요. 이 양을 임신기간 동안 다 먹으려면 단순히 식사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철분제를 꼭 먹어줘야 해요. 그러면 철분제를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사실 피 검사값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데요. 피 검사 없이도 대다수의 임산부에게 루틴하게 권하는 철분의 복용량은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복용 시작 시 하루 23mg, 20주부터 복용 시작 시 하루 29mg, 24주부터 복용 시작 시 하루 36mg을 먹어야 해요. 철분의 흡수율과 복용 기간을 고려해 계산한 것인데요. 이 양은 식사를 통해 다 먹기 힘들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보충해줘야 해요.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철분제를 늦게 복용하기 시작할수록 하루에 먹어야 하는 철분량이 많아지고 있죠. 철분제를 늦게 복용하기 시작할수록 더 높은 용량의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철분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변비나 복부 불편감과 같은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니 임산부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철분을 몰아드시지 않으려면 너무 늦지 않게 철분제 복용을 시작해야 돼요.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철분의 요구량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기가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뱃속에 아기가 2명이 있을 때 산모의 혈액량의 증가와 태아와 태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철분의 양을 고려해 일반적인 임산부에 비해 대략 2배가량의 철분제를 더 먹어야 해요. 센세, 그러면 임신하자마자 철분제를 먹기 시작하면 철분제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철분제를 임신 시작할 때부터 먹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철분제를 임신 초반부터 목용하면은 입덧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몸에서 필요한 철분 요구량도 높지 않아요.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신 초반부터 철분제를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어요. 철분제를 드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철분제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철분제를 막상 드시려고 검색을 해보면은 철분제의 종류가 햄철과 비햄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햄철은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채소에는 주로 비햄철이 들어있어요. 햄철을 파는 장사꾼은 햄철이 제일 좋다고 하고 비햄철을 파는 장사꾼은 비햄철이 제일 좋대요. 지적질하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논문을 한 편 보도록 하죠. 다음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햄철과 비햄철을 섭취하게 한 뒤 철분의 흡수율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햄철이 비햄철보다 흡수율이 많이 높았어요. 우리 몸의 흡수율 측면에서 햄철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흡수율이 높은 햄철을 먹어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햄철은 분지랑이라고 불리는 몸의 덩치가 크고 비햄철은 덩치가 작아서 같은 크기의 알약이라면 햄철을 먹는 것보다 비햄철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철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햄철은 흡수율이 높고 비햄철은 철분의 함량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철분을 먹어도 몸에 철분을 보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철분을 선택할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철분제를 공복에 섭취하거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제산제나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혹시라도 비타민C를 드신다면 철분제와 함께 드시고 제산제나 칼슘제를 드신다면 철분제를 복용하는 시간과 2시간 이상 떨어뜨려 주세요.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통다. 이게 뭐야? 똥이 이렇게 검해. 평소에 보던 갈색똥과 색이 다르다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철분의 색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똥의 색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로 철분을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15에서 20%에서 구역감, 변비, 설사,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신 의학식단을 다루는 업투데이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처법으로 철분제에 적응이 될 때까지 철분 복용 간격을 늘리거나 흡수율이 감소하더라도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먹거나 더 낮은 용량의 철분으로 바꾸어 먹거나 용량을 조절해 먹기 쉽도록 액상형 철분으로 복용하거나 먹는 방법이 아니라 정맥주사로 철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를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철분제는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철분 보충에 효과가 있는데요. 식사량이 많이 부족한 젊은 여성분들께서 철분제를 가지고 계시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빈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다수의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지만 일부 빈혈에서는 질환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니 빈혈에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정말로 빈혈이 맞는지 다른 질병은 아닌지 혹은 어떤 종류의 빈혈인지 꼭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은 생리와 임신 때문에 건강하고 젊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철분 부족으로 철결핍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식사량이 매우 적거나 생리량이 많은 여성, 임신 2분기에서 분만까지 여성에게 철분제가 권장된다. 임신 시에는 철분제를 늦게 복용하기 시작할수록 하루 섭취 철분 복용량이 증가한다.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공복이거나 비타민C와 함께 복용 시 철분 흡수율이 올라가며 제산제,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율이 떨어진다. 철분제는 제산제나 칼슘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자. 첫 번째 부작용으로는 검은 변이 나올 수 있다. 철분의 색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고용량의 철분 복용 시 15에서 20%에서 구역, 변비, 설사,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때는 철분의 복용 간격을 늘리거나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거나 철분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정맥주사를 통해 철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엄마들을 위한 갱년기와 폐경후 여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이번 편에는 NG 벌칙으로 춤을 추기로 했어요. 그럼 춤 한번 춰보죠. 이번 편 끝나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날의를 1년 전에 기획하고 첫 주제로 이 철분 편을 골랐었어요.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드디어 준비한 지 1년 만에 철분 편이 끝났습니다. 제가 철분 편을 만들면서 에너지도 너무 써가지고 온몸에 충만하던 오동력도 전부 바닥났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제게 힘을 줄게요. 마마우 갱년기 폐경 여성편 시작하죠. 또각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요. 아니야, 이건 전 에스트로겐이라서 괜찮아.